국정조사 제가 볼 때 지금 한 3루타 쳤고 지금 말로 없는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의미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가정보원이 이종석 국정원장이 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새롭게 나온 사실들인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기성 언론들이 전혀 분석을 못하고 있어서 오늘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종편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에 많이 나가는 우리 김용남 검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천천히 해. 이 24개 하려면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천천히 해야 돼. 그래야 검사님이 딴 방송 가서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야. 일단은 국가정보원이 작년 6월 30일부터 한 4달 동안 감찰을 실시했어요. 대북송금 사건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국정원에서 무슨 짓을 벌인 거야를 감찰했는데 1번 자료 보여주시면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특별수사관을 국정원으로 보냈어요. 전직 검찰 수사관을 보냈어요. 그래서 2022년 7월 4일자로 이창현 특별수사관을 국정원에서 특별 채용을 합니다. 감찰부서에서. 그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여기 근데 이 수사관이 가서 잘 못했나 봐요. 잘 못했어. 근데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감찰 결과 보고서에 없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문건이 국정원이 이번에 국조특위에 보고한 2급 비밀 문건입니다. 이거 어디서 이거 2급 비밀 문건인데요. 네, 이거 수사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야 이거 어디서 났어? 훔치진 않았어요. 2번 자료를 보시면요. 이 자리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데. 왜 비밀 문건을 들고? 근데 뭐 앞서도 제가 대북송금 보도할 때 국정원 문건 2급 비밀 문건 3건 포함해서 전부 다 공개했잖아요. 45건 공개했는데 뭐 그런 걱정 안 하고 살고요. 2번 자료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유도윤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뒤늦게 오죠. 네, 유도윤 부장검사. 아까 그 전직 수사관이 와서 제대로 못했으니까 교체한 겁니다. 교체식으로 이제 새로운 인물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도윤 부장검사가 이제 이름은 나왔잖아요. 네. 일단은 뭘 했는지를 보면 여기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2023년 2월 6일에 부장검사 유도윤을 국정원 감찰부서 총책임자로 보냈죠. 근데 김성태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1월에 들어왔어요. 김성태 들어오자마자 유도윤을 보내요. 국정원으로. 보내서 오자마자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수원지검 형사 6부 이게 박상용이 주임 검사 그 방입니다. 3월 29일에 국정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정보일치 제출을 요구하는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했어요. 이거는 그 검찰 수사 기록에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가 몰랐던 얘기예요. 유도윤 부장검사를 국정원에 보낸 상태에서 박상용이 보냈어. 박상용이가 유도윤 부장검사한테 대북송금 관련 자료 달라고 공문을 보내요. 그러니까 유도윤이 어떻게 답변했냐? 그 밑에 보면 유도윤 감찰부서장은 국정원 내 4개 부서를 특정하여 보고서 또는 목록을 제출받아 4월 20일에 수원지검에 회신. 이게 일개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일개 검사가 국가정보원에 비밀 문건 좀 보내주세요 하면 회신을 받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유도윤을 보낸 것부터 이렇게 몰래 검찰과 국정원이 내통했다는 사실이 여기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북송금 수사 기록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국정원도 움직일 힘이 있어야 되고요. 검찰도 움직일 힘이 있어야 되고요. 요거를 다 전체를 주관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도윤 부장검사 도대체 뭐 누구야? 그래가지고 24번 자료. 24번 유도윤이. 유도윤 당시 부장검사고 지금 검사장 법무연수원에 이제 좌천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분이 되게 특이한 이력이 뭐냐면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 2017년 18년에 또 국정원에 파견 나가 있었어요. 그때도?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수사했잖아요. 그때 국정원 안에서 윤석열과 호흡을 맞춰서 같이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한 거는 박근혜 정부 때고 윤석열 그때 중앙지검장이 했죠. 오자마자. 왜냐하면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자기가 박근혜 정부 때 수사하다 좌천됐잖아요. 중앙지검장 되고 나서 다시 합니다. 그거를. 다시 해가지고 여러 감옥을 보내잖아요. 원세훈이고 누구고 해가지고. 그때 2차로 할 때. 2차로 할 때 국정원 안에 있던 검사가 유도윤이야. 같이 호흡을 맞췄던 거죠. 한번 써본 칼이에요. 중요하다 이 얘기는. 근데 다시 그 자료 보여주세요. 그 사람을 다시 보냈죠. 다시 보냈는데 유도윤이가 사실은 가기 직전에는 서울 남부지검에 부장검사 하다가 보직을 못 받아서 부부장검사로 좌천이 됐었어. 근데 이 사람을 좌천된 사람을 국정원으로 다시 보냈죠. 임무 완료했죠 지금. 임무 완료하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 갔어? 수원지방검찰청? 네. 평택지청장으로. 이거 영전 차장검사로 영전을 해버려요. 이거 영전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뭔 일을 했으니까 지금 영전한 거 아닙니까? 보직도 못 받던 부부장이 부장 건너가지고 차장이 바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검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국정원을 두 번 이렇게 파견 나간 사례는 없답니다. 처음 봤다 그래요. 그래서 유도윤이 뭘 했냐라고 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 13번 자료. 이게 하도 내용이 헷갈려서 제가 이제 일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것이냐. 앞서 제가 이 국정원 문건에서 보셨듯이 수원지검이 문건 요청을 했고 박상용이 4월 20일에 유도윤이
공문을 회신해줬죠. 그것까지 보셨죠. 그리고 5월 10일에 유도인이 자기가 파악해보니까 66건이 나온 거예요. 대북송 관련 문건이. 근데 53건을 숨겨라. 이거 이재명한테 유리하니까. 숨겨라 지시를 했죠. 언제입니까? 이틀 뒤인 5월 12일에 박상용이 이화영 재판부에 저희 국정원 압수수색 좀 해야 됩니다라고 압수수색 영장 내달라고 의견서를 내요. 이틀 뒤에. 완전히 지금 짜고 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네. 13건 숨겨놓은 상태. 13건 남아있죠, 국정원에. 7번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야, 다 알고 있네. 박상용이죠, 지금. 박상용이 재판부에 검찰 의견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촉구라고 5월 10일에 보냈죠. 이거 팩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13번 일지를 보여주시면 수원지검이 딱 가가지고 유도인이 특정한 13건만 압수를 완료해요. 5번 자료 보여주세요. 자, 5번 자료. 압수를 하면 압수 목록을 작성하게 돼 있어요. 지금 14건인데 한 건은 목록이니까 빼면 13건이죠. 그러네. 66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13건만 딱 가져왔어요. 요것도 이제 팩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용은 미리 알고 갔던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리고 다시 일지로 13번 자료. 수원지검이 재판부에 이제 갖고 왔죠. 국정원 직원에 대한 비공개 신문을 요청해요. 국정원 직원이 누구냐면 저 문건 중에 2급 비밀 문건 3건이 있는데 김땡땡 씨라고 국정원 블랙요원입니다. 이 블랙요원이 안부서랑 이화영을 직접 협조자로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화영 재판의 증인으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비공개 신문을 요청한 거예요. 비공개. 이걸 언론이 알면 난리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갖고 온 13건 중에서도 저 블랙요원 김 씨가 안부수를 협조자에서 해고할 때 쌍방울과 붙어먹어서 주가 조작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 다뤘잖아. 그게 있으니까 그게 보일까봐 비공개 증인 신문을 요청하는데 8번 자료 보여주세요. 누가 했습니까? 누구야? 고두성 검사. 고두성이 너 잘 만났다. 너가 감찰했지? 고두성 검사가 했죠. 요거 저 박상용이 후배입니다. 같이 술 먹고 다니는. 다시 일지로.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쭉 짜다가 6월 20일에 국정원 블랙요원 1차 증인 신문을 비공개해서 했어요. 근데 했는데 이 블랙요원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말고 문건 더 있을 텐데 이렇게 증언을 해버려요. 우리 언론은 몰랐지만 제가 나중에 그 증인신문 녹취서를 봤어요. 아니 그 다른 폴더에 보면 이거 더 있는데 왜 이거밖에 없어요 문건이. 너 눈치 없이 그런 얘기 했네. 그 얘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이화영 측에서 이게 뭔 소리야. 그때 처음 알았어? 이게 뭔 소리야 해가지고 재판장님 1차 압수수색 때 저희 안 갔으니까 압수수색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야, 잘 됐다. 어떻게 됐어? 난리를 쳐요. 그래서 바로 영장이 발부가 돼서 다시 일지로 가보면 그래서 6월 21일에 검찰과 이하는 다음 날에 이제 이화영 측이 2차 국정원 압색을 가서 32건을 추가로 확보해. 확보했어? 네, 추가로 확보해. 6번 자료. 32건을 추가로 확보해. 딱 보면 맨 밑에 참여자 이한희 변호사가 이화영 변호사입니다. 이때는 이화영 변호사가 같이 가니까 못 숨긴 거야. 그래. 못 숨긴 거야. 와. 근데 9번 자료 한번 보세요. 대박이네. 9번 자료. 지금 난리 났죠. 왜 난리 났을까? 검찰에 난리 났어. 그러니까 검찰에서 또 재판부에 국정원 문건은 비밀 문서로 취급해야 됩니다. 난리 났네. 지금 사실은 당시에 처음에 13건, 나중에 32건에서 45건을 갖고 왔잖아요. 이 중에 비밀은 3건밖에 없어요. 42건은 언론에 공개해도 되는 거였어. 근데 검찰에서 재판부에 저 의견을 낸 거예요. 요거는 전부 다 비밀로 묶어야 됩니다. 왜 묶어야 됐냐 하면은 이한희 변호사가 갔을 때 엉뚱한 게 하나 딸려온 거예요. 그게 바로 10번 문건. 뭐야? 궁금하네. 이거 보셨죠? 북한 대남 공장 요원 리오남 쌍방울 대북 사업 이용해서 주가 조작 시도 언급. 요게 유도윤이 못 숨긴 거야. 와, 이거 크다. 그러니까 아까 유도윤이 4개 부서 중에 대북 관련 4개 부서 중에 2개 부서에 66건만 해가지고 13건 빼고 숨겼잖아요. 나머지 2개 부서 거를 못 본 거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2개 부서에서 지금 자, 여기 못 숨긴 거는 이거 소개해줘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데 못 숨긴 거. 못 숨긴 거. 맨 위에만 하나만 좀 읽어줘. 못 숨긴 거. 북 이호남 쌍방울의 대북 사업 이용 주가 조작 시도 언급이라는 제목의 문서네요. 그 밑에 내용 잠깐 요거만 읽어주세요. 북 정찰총국 이호남은 지난해 3월경 김한신에게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기획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 굉장히 중요하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니라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주가 조작. 근데 지금 국정원에 저거 말고도 더 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쌍방울 주가 조작 관련해서 국정원 보고 문건이 더 있습니다. 지금 공개가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딸려오다 보니까 비밀로 해달라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저 문건을 수사 기록에서 보고 지금 아까 읽었던 누굽니까? 리오남이 누구랑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김한신. 우리나라 사업가 김한신. 대북 사업가입니다. 대북 사업가. 남북 경협 연구소 사업가인데 이분도 사실은 수원지검에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했죠. 바로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수사받고 있다고.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마스크를 보내는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거기서 당신이 보조금 횡령했다고 이분은 피의자로 입건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국정원 문건에 당신 이름 나왔는데 하고 제가 겨우 설득을 해서 일단 김한신이라는 사람이 리오남과 접촉이 가능한 사람일까 궁금하잖아요. 23번 문건 23번 보여주세요. 23번 김한신은 대한민국 대북 사업가입니다. 23번. 너무 많아가지고 나를 잡으면 어떡해? 공작인데? 23번. 지금 리오남이 누군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여기 지금 가운데 이성민 씨가 연기했던 영화 공작의 실제 주인공이 리오남. 대남 공작용 리오남이에요. 근데 북한 요원. 그렇다면 김한신이 저 사람과 진짜 알아? 라고 진짜 이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14번 자료. 14번. 와, 야 긴장. 14번은 이게 지금 이제 대외비 문건인데 최근 우리 정부 대외비 문건인데 최근 대북 중개업자 동향 분석. 에서 해가지고 저 지금 막 이렇게 줄이 거미줄처럼 쳐 있죠. 관계도가 써 있네. 가장 상단에 누가 있습니까? 김한- 남측 북측. 김한신. 리오남. 북측은 제일 상단에 리호남. 근데 김한신하고 리호남이 선으로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제일 상단에 있잖아요. 와, 김한신이 제일 상단이야. 굉장히 오래된 리오남과 가장 친한 대북 사업가입니다. 저게 확인이 된 거예요 우리 문건에서. 이 영화 대본 같아 임마. 자식아. 그래서 제가 이제 김한신 대표가 와. 안타깝게도 이번 국정조사에 못 나오세요. 작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전화를 했을 때 계속 병원에 계셨고 암 투병을 하고 계신데 네. 검찰에서 하도 괴롭혀가지고 그게 병세가 악화됐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2015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한 7개월 전에 저랑 마지막 통화한 게 지금 유언처럼 남아 있는데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다시 한번 그 10번에 그 국정원 문건 내용 속이 이 문건에 국정원 문건에 나온 내용이 사실인지 김한신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냐? 실제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네. 했군요. 팩트 체크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당시에 뉴스타파에서 방송할 때 이거를 공개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김한신 대표를 국정감사나 꼭 국회에서 이분이 증언하면 좋겠다. 내가 이걸 공개해버리면 이분이 숨을 수 있어서. 근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국정조사기 때문에 이제 일단 19번 녹음 파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 리오남이 이런 말을 한 건 사실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비슷한 내용은 나한테 한 게 아니고 뭐 우리 직원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 직원이 거기 갔다 왔는데 직원이 그 보고서를 그렇게 썼더라고. 뭐 나한테 뭐 얘기한 것도 있지만은 국정원에다 보고서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호남이한테 내가 이 새끼 너 뭐 남북 관계를 작살 내려 그러냐, 민주당 망하게 하려 그러냐, 응?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되게 뭐라 했죠 내가.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김한신은 만약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 국내 민간 단체들의 대북 사업이 다 틀어질 수 있다면서 거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맞아요. 그거는 그런 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남북 관계도 깨지고 민주당도 깨지고 다 깨진다. 지금 이제 저 얘기는 뭐냐면 다시 10번 문건 다시 보여주세요. 문건에 보면 거절했다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중요해. 10번. 예, 10번. 김한신은 위에부터 읽을까요? 네. 쌍방울이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전달하도록 할 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 김한신은 만약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 국내 민간 단체들의 대북 사업이 다 틀어질 수 있다며 거절. 실제로 저런 일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일인데 지금 녹음 파일이 어떻게 돼 있냐면 2019년 지금 3월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문건에. 근데 김한신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7개월 뒤인 2019년 10월에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리오남을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 내가 만나서 너 인마 그 주가 조작하고 그거 장난치면은 안 돼. 남북 관계 파탄나.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근데 또 그렇다면 이게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20번 파일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국정원 문건에는 쌍방울의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걔들이 뭐 이제 대북 송금이 안 되잖아요. 유엔 제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걔들이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작전을 세우려고 했겠는데 나는 그게 그 후로 어떻게 진행된지는 모르는데. 김성태가 주가 조작 관련 부분은 기소를 검찰이 빼줬어요. 기소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 그럼 돈이 오지나서 100억씩이나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어찌 됐든 그 수익금일 텐데. 그때 하여튼 2,000원짜리가 하여튼 한 6,000원인가 얼마까지 떼었어요. 국정원 문건인데 검찰이 국정원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받아온 건데요. 여기다가 이게 무슨 허위 사실을 적었을 확률이 적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뭐 정기적으로 우리가 뭐 보고서를 내는 거는 만나고 나오면 보고서를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국조특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남북경협연구소와 김한신 대표가 통일부나 국정원에 했던 보고서를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훨씬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본인이 썼던 보고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근데 심지어는 김한신 대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시에 리호남이 원래는 내가 하던 사업, 원래 쌍방울이 대북 사업 계약 맺은 게 뭡니까? 돈 주고 맺을 때 광물자원 개발이잖아요. 네. 뭐 단천지구에 뭐 히토류 뭐 이런 거 개발한다고. 네. 그 사업이 원래 김한신 대표가 하기로 했던 사업이래요. 김한신 대표가 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는데 김한신 대표가 돈을 못 주니까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쌍방울한테 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리오남이 야 한신아, 김한신 대표가 저 리오남보다 한두 살 어리대요. 한신아 그러면서 너가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게 21번 파일. 오야. 여기 또 뭐라고 써있냐면 김한신은 북이호남이 최근에도 자신에게 대북 사업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면 쌍방울을 물주로 소개해주겠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예. 그 당시 그 쌍방울이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나보고 이제 야 너 뭐 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쌍방울이 한다는 그 단천 지구 뭐 자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철도 고속도로 사업이 다 제가 하던 사업이잖아요 원래. 아 그래요. 아니 내 그거 뭐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쌍방울이 그걸 모방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을 못 대니까 이제 쌍방울이 뭐 800만 불인가 얼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홍남이가 나한테 그런 거 너 돈 없으면 내가 하나 중견기업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주가 띄워라. 예?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래서 야 이 새끼야 그건 안 된다. 남쪽이 자본주의 시장은 그렇게 움직여가지고는 나중에 다 박살 난다. 그래서 내가 거절을 했죠. 그렇죠. 아니 근데 봉지욱 기자님, 제가 이거 들으면서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정원에서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니고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요? 22번 녹음 파일 한번 들어보시죠. 뭐야?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이거 남북관계 깨지고만 민주당 박살 난다 이거는. 그런데 그건 국정원에만 얘기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도 얘기했고 내가 청와대에도 얘기했고 다 했어요. 혹시 그럼 청와대 그때 당시에 뭐 시민사회수석 이쪽 아니면 뭐 안보수석부 그쪽 안보실 이쪽입니까? 아니 그 내가 또 이름 거론하면 또 뭐 시끄러워지니까. 아니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물어볼 건 아니고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뭐 알만한 데다가 내가 직보를 해줬어요. 직보를 해줘가지고 이거 빨리 막아라 이거. 보세요. 국정원, 청와대, 어렵다. 민주당 남북 그 관계자한테 다 얘기를 해서 빨리 막아야 된다. 지금 이때 막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 김성태가 800만 불을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년 동안 분납으로 나눠서 보냈잖아요. 뭐 300만 불, 200만 불, 200만 불, 70만 불, 30만 불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냈는데 그 중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위험하게 본 거지 이 사람은. 근데 안 막았죠. 그걸 놔뒀죠. 그거 되게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아까 10번 문건 다시 보여주시면 그렇다면 저걸 알고 있는 국정원이 저 문건 하나만 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쌍방울과 리오남이 벌인 일에 대해서 많은 문건이 생산돼 있다는 것을 지금 방증하는 거죠. 지금 저 얘기는. 아니 근데 이 문건은 윤석열 국정원 문건이 아니야. 하여튼 뭐 하여튼이 아니고 나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이제 또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국정원 문건에서 이런 부분 주가 조작을 증거하는 부분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1심 판사가 다 배제해 버렸어요. 국정원 문건 전체를 다 증거로 채택을 해놓고 지가 보고 취사 선택해서 박상용과 신진우 부장판사는 거의 그냥 한 가족처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들은 다 배척해 버린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국정원이 지금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4번 문건 보여주시면 이제 이게 국정원 보고 문건인데요. 더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신규 첩보 정보 신규 확인 돼 있죠. 한번 읽어봐 주시죠. 자, 수원지검은 2023 3월 29 국정원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하면서 쌍방울 김성태 안부수 등의 활동일 기준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 중 관련 정보 일체 제출을 요청. 그 밑에요. 예. 자, 그런데 현 정부 이전 작성된 내부 문건 등을 재검색한 결과 쌍방울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첩보, 김성태 안부수가 대북 사업을 구실로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정황첩보, 김성태가 2019년 7월 해외 불법 도박을 한 정황첩보. 아래를 다 읽을까요? 네, 그 밑에도. 이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은 정보, 쌍방울의 포괄적 대북 사업권을 획득을 비롯한 북한과의 협력 사업 관련 정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들이 다수 발견됐으며 김성태가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황해도 내 스마트팜 건설이 실제 진행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도 있었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가 스마트팜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서 쌍방울이 대신 500만 달러 돈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스마트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가정보원 그 블랙요원이 법정에서 그거는 그런 돈이 아니고요. 북미 회담이 2019년 2월에 예정되고 있어서 통일전선부가 돈이 필요했습니다. 급하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통전부 김성희 실장이 안부수에게 500만 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국가정보 문건에 나와요. 급하게 한 200만 불만 해줄 수 있냐고. 이게 돈 빌려달라는 사람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급하니까 좀 해줄 수 있냐. 200~300만 불만.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500만 불이 되고 한 건 아까 김한식 대표가 얘기하듯이 원래 단천지구 자원개발이랄지 철도 사업은
김한신 대표가 이제 북한과 하기로 약속이 돼 있던 것인데 김한신 대표가 돈을 못 대니까 그 물주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오남은 경제 일꾼이라고 외화벌이 일꾼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나가서 돈 버는 사람들을 예. 외화벌이 일꾼으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지금 나와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소위 말해서 대기업하고는 거래가 안 되고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저런 일을 많이 합니다. 대북 사업 관련 취재를 해보면 대동강 맥주 있잖아요. 그거 마시잖아요. 북한 맥주. 대동강 맥주 독점 사업권을 가진 사람 제가 여태까지 10명 만났어요. 똑같은 사업권, 독점 사업권을 이 사람한테도 팔고 이 사람한테 외화벌이 일꾼들의 장사 수법이죠. 그러니까 당시 통일전선부가 돈이 필요했고 거기에 리오남을 데려와서 통전부가 함께 리오남과 대남 공작을 펼친 거죠. 대남 공작을 펼쳤는데 김성태는 그 공작의 손을 잡은 이유는 일단 계약 그 독점 계약을 한 다음에 평양에서 계약서 체결식을 김성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평양에서 남북 사업 이 단천지구 그 자원개발 독점 사업 계약을 성대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쌍방울이 팬티 만들다가 그 히토로 개발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 그게 전 세계 보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쌍방울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폭발하죠. 실제로 나노스라는 데는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라는 데는 여기 카메라 모듈 만드는 데인데 자원 개발을 업종으로 추가를 해요. 거기서 무슨 능력을 그걸 할까요? 근데 김성태가 가장 노렸던 게 쌍방울 계열사 중에 알짜가 나노스와 광림이라는 이 두 군데였어요. 이 두 개 한 7, 80%의 주식이 김성태 개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평양에서 그런 공개적인 체결식을 하면 주가는 무조건 날아가지. 급등하게 돼 있고 예. 국정원 문건에도 그게 있습니다. 공개 체결식을 김성태가 너무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똑같은 문건을 보는데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박상용이란 그 판사는 그렇게 보이나요? 와 이거 진짜 야 이거는 뭐 영화 같아. 진짜로. 와 근데 나는 아까 그 좀 이상한 데로 지금 약간 좀 꽂혀 있어가지고. 예. 이 블랙 요원의 진술에 따르면 대북 송금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대북 송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왜 안보수 협조자를 잘랐는지에 대해서도 쌍방울하고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잘랐다고 하고 나만 그런 걸 안 게 아니라 다른 요원한테도 똑같은 보고가 올라와서 크로스 체크가 됐다까지 얘기하는데 그게 언론에 한 절도 안 나오고 재판부도 근데 그 재판장도 이상하죠. 사실은 아까 보여드린 김한신 대표가 등장하는 국정원 문건이나 그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요원들 다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불러요. 그 딱 블랙 요원 한 명만 부르고 끝내는데 언론에도 안 나오니까 그냥 재판장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박상용이 내세운 그 논리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때 이제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진술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죠. 지금 가지고 오신 자료를 지금 어느 정도를 봤는지 한 절반 정도 본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이렇게 흘렀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 부분은 이미 2024년 그리고 그 이전에 보도한 내용이기도 해요. 맞죠? 그러니까요. 그때 대북 송금 사건은 너무 클리어합니다. 대장동은 좀 복잡하고 등장인물이 많은데 대북 송금 사건은 그렇게 등장인물이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클리어하고 예를 들면 800만 달러나 줬으면 방북 초청장 정도는 왔어야 정상일 것 같고 방북 초청을 위한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 기록만 봐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돈을 줬다는 장소가 막 바뀝니다. 바뀌죠. 처음에 뭐 마카오에서 줬다고 하다가 마카오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300만, 200만 이렇게 줬던 거 맨 처음에 200만, 300만인가 줬던 것 같은데 그 수백만 달러를 수십억이잖아요. 그거를 중국 그러니까 그 마카오에서 처음에 줬다고 하다가 돈을 주는 장소가 바뀌어요. 바뀌죠, 그게 뭐가 환전이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심양으로 중국 심양으로 바꾸는데 마카오에서 비행기 타가지고 공항 보안 검색대를 캐리어에 그 수십억 200만 300만 달러를 실어가지고 갈 수 있나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거를 왜냐하면 자기가 그 전에도 처음에 돈 줄 때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한 직원들 2-30명 동원해가지고 책 성경책이나 책 파가지고 거기다 돈 넣고 했잖아요. 나눠서 들어가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1-2만 달러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수십 명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마카오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심양을 가는데 그것도 중국에 입국하는데 캐리어에 돈을 싣고 갔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구멍이 많고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면 뭐가 나올까 이런 궁금함도 있었어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사실 모든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했던 내용들을 뒤집는 프레임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오늘 시간상으로는 더 말씀드릴 내용이 많은데 궁금한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장동 사건을 안 물어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떤 거? 대장동 어떤 거? 대장동 사건 어제 이제 어미준 강백신 검사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뭐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했죠. 대장동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 참수 작전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게 또 길기도 하고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아니 근데 저는 뭐 이게 클리어한 게 몇 년 뭐 한 3-4년 이렇게 수사를 했으면 증거가 안 나오면
기소하지 말았어야죠. 증거가 안 나온 거를 억지로 기소를 하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수사했고 누군가를 수사를 한 것도 다 잊혀졌어요. 그냥 지금 결과만 남아 그러니까 있고. 제가 어제 일본에 있어갖고 자세히 못 봤는데 어제 밤에 잠깐 보니까 뭐 어미준 검사나 이런 분들이 예. 자기는 소신을 갖고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했다. 예. 무슨 조작 수사 이런 거 아니다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 불법 수사를 한 사람들이 자기는 소신 있고 강단 있는 검사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하죠. 아니, 실제로 보면 윤석열만 해도 예. 자기가 핍박받은 검사라고 정치권에서 이제 예. 핍박받고 그런 것들을 이겨낸 뭐 이렇게 서사를 자기들이 만들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도 박상용을 비롯해서 뭐 어미준 강백신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자기들의 지금 서사를 쓰고 정치권으로 가고 싶은 거죠. 저는 그렇게 그 봅니다. 서사가 정치권으로 가는 서사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국민의힘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말만 윤재련 한다고 하는데 예. 지금 윤석열의 졸개들 아닙니까? 예. 윤석열의 졸개들이 했던 행위들을 지금 정당화시켜주고 있고 국회에 불러가지고 단독으로 청문회 비슷하게 행사까지 열어주면서 띄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팩트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행위화돼 버린 거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법무부에서 감찰을 통해 가지고 자료라든가 이런 거 다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다만 지금 당장 입건하고 기소하면 이제 공수처로 넘어가는데 공수처가 지금 이른바 상황 자체가 안 좋잖아요.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니까 예. 그것 때문에 저는 현재 잠시 좀 딜레이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예. 공수처에서요. 수사가 제대로 될까 싶기도 아니요. 합니다. 공수처에서 우리가 수사 안 하겠습니다라고 다시 이첩하면 돼요. 예. 특검에. 그렇게요. 그게 가능합니다. 사실은 서울고검 그 인권침해 TF에서 박상용을 참고인만 한 3번 조사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시에 제가 듣기로도 그 선배 검사들이 박상용 수사 안 하려고 서로 막 그렇게 하고 서로 했다는데 미룬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압수수색도 예. 안 했잖아요. 압수수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특검은 상대적으로 검사들이 없으니까 종합특검은. 예. 특검이 하는 게 맞고 처음에 이제 검사니까 공수처에다가 이제 의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 공수처에서 다시 보내면 됩니다. 사건은. 사실 심플하네요. 네. 네. 공수처에서 뭐 오는 걸 다 할 수 있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2차 특검에 윤석열 국정농단 사건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거고 예. 좀 더 하자면은 개별 특검을 가도 된다고 봐요. 개별 특검. 이거는 이거 검찰 독재 정부였다는 증거예요. 예.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 뭐 제3공화국, 제5공화국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군인들이 예. 국정원에도 파견 가고 어디도 파견 가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보안사 출신들이 네트워크에서 국정을 장악하고 예. 국정농단을 하잖아요.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국정원도 그렇게 하고 예. 공직기관 비서관실도 그렇게 하고 검찰은 자기들 본부니까 당연히 하고 그렇게 한 또 다른 하나의 이 국정농단이에요. 자, 다시 맞습니다. 다시 대장동 사건 조금만 더 여쭤보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일반인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대장동 사건이 굉장히 길고 복잡해요. 그런데 인상적인 사건 하나가 있어요. 네. 뭐냐면 사실 남욱 변호사 진술이 바뀌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제 나온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자면 정일권 검사가 등장을 합니다. 정일권 검사가 당시에 수사를 주도했던 대장동 수사를 주도했던 2022년 반부패 수사 일부 부부장이었고요. 그때 남욱 변호사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한테 이제 이 검사가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뭐 환부를 신속하게 도려낸다라는 수사 기법을 얘기한다든지 뭐 배를 가른다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기 이후에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좀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국면과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남욱과 유동규가 예. 기존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는 시점이 예. 2022년 11월부터입니다. 예. 2022년 11월부터인데 둘 다 석방을 해줘요. 그렇죠. 보석을 해줘요. 그때 예. 그러니까 해주고 직후부터 바뀌는 건데 지금 남욱 변호사 얘기는 석방 직전의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석방 직전에 자기가 진술을 여러 가지 이제 뒤집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강압 이걸 증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정일권 검사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가족 사진 보여준 거다라고 그러는데 설명하고 있죠. 예. 일단은 그 가족 사진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가족 사진은 증거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러네요. 휴대전화를 네. 압수를 하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데 네. 이 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가져가야 되고 디지털 그게 포렌식을 하면서 증거를 선별하는데 예. 지금 가족 사진은 증거가 아니잖아요. 남욱 혐의의 증거가 그러네요. 아닌데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네. 보니까 1차 수사팀 문재인 정권 때 2021년 1차 수사팀에서 갖고 있던 거라 뭐 보여준 거다라고 그러는데 네. 제 기억에 그 수사 기록 제가 갖고 있는데 없던데. 아, 그래요? 네, 그거 거짓말 위증 같고요. 그거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 남욱의 가족 사진이 1차 팀 수사 기록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어디서 본인이 구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남욱의 모든 휴대전화 정보를 버리지 않고 증거를 선택한 다음에 나머지는 버려야 되거든요. 혐의 이게 심각한 법위반이 되는 거죠. 예. 전체를 다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소위 말하는 검찰의 디지털 인터넷 막 D넷, 예. D넷에 지금 제 것도 지금 다 있는 걸로. 네, 제 아이폰 원래 그것도 좀 여쭤봐야거든요. 지금 저 재판 상황도 좀 그걸 다 여쭤봐야 될 것 삭제 같은데. 폐기 확인서를 저한테 줘놓고 예. 준날 나중에 보니까 또 압수물 그 기록물 압수물 조서를 그러니까 압수물 대장을 줬어요. 예. 그러니까 영장 없이 그걸 가져가요. 그러니까 남욱이나 유동규 뭐 정영학 주요 이 범인들에 대한 모든 휴대전화 통째로 그 이미징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파일을 검찰이 들고 있는 거죠. 예. 들고 언제든지 꺼내보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보는데 아마 그 정일권 부장검사 그 거짓말했으면 위증 처벌 받아야겠죠. 위증 처벌 네. 받아야죠. 예, 좋습니다.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그 브리핑을 진행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대장동 사건 관련된 내용까지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나 저는 우리 봉지욱 기자한테 윤석열 명예훼손 이 윤석열과 1대1로 아니, 보고 있지 뭐, 않습니까? 이 얘기도 좀 여쭤봐야 하고. 제 사건이니까 제가 말하기 그렇고. 본인 사건이니까 말하기 그렇다기보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예, 예. 제가 이제 수사받고 재판받잖아요. 네. 제 수사 기록은 제가 안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공소장밖에 안 보고 네. 제 수사 기록은 지금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열어보지도 이유가 않고.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뭐 없는 일을 가지고 뭐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게 방어가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대북 송금 사건이 정말로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해서 한 게 맞다면 네. 김성태가 1년 동안 출정을 184회 이틀에 한 번꼴로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진술 세미나를 하시고 모을 이유가 없어요. 있는 일대로 각자 진술하면 됩니다. 그걸 모아서 이제 근데 진실로 감내하는 없는 일을 거죠. 해야 네. 되기 때문에 수시로 모여야 됐던 것이고 회유와 압박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있는 일을 한 거면 그냥 있는 대로만 얘기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모두 안 맞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지금 봉지욱 기자가 이야기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등장한 녹취는 그러니까 그렇게 종합해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형량결에 대한 진실 공방이 아니라 윗선과 그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윗선이 개입된 일종의 조작된 사건으로 가는 아니 증거다. 박상용 예. 검사가 떳떳하다면 네. 당시에 그냥 있던 일을 예를 들면 변호사님 이제 서민석 변호사한테 변호사님 있는 대로만 좀 진술하게끔 설득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정상이죠. 그렇죠. 뭐 이해찬도 수사 안 하고 가족도 수사 안 하고 모두 안 할 테니까 읍소합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죠? 예. 예를 들면 있는 대로만 사실대로만 진실대로만 이화영 부지사가 이야기를 하게끔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정상 참작은 다른 사건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 정상 참작은 저희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좀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너무 애초에 많고. 그 2023년 1월입니까? 김성태가 귀국하기 전까지 대북 송금 사건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게 없어지면서 이게 대북 송금으로 바뀌잖아요. 저는. 네. 오늘 뷰리핑에서 이야기한 것도 사실 진즉에 언론에서 나왔어야 하는데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맞아요. 많고요. 아니, 그래서 정리를 네. 하고 좀 마무리를 지을까요? 아니, 되게 이상한 거는 네.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이제 뭐 국정원 뭐 이렇게 지금 감찰 조사 내용 이런 거 오늘 다루더라고요. 오늘 사실은 어제 그제 다뤘어야 될 뷰리핑에서는 어제 그제 다루긴 어제 했습니다만 다뤘어야 될 건데 디테일한 내용이 확 나오진 않았잖아요. 예. 이정석 국정원장이 뭐 그 자리에서 그걸 상세하게 뭐 설명할 수는 없었을 브리핑하기 좀 것이고. 어려울 그런 것이고요. 것인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국정원만 그런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네. 2022년 11월경에 수원지검의 요청을 받고 네.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 주가 조작 조사를 했잖아요. 네. 조사를 했는데 그 문건 있나요? 금융감독원. 그게 중요한 게 금융감독원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수원지검의 요청을 받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딱 우리가 이제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해서 보니까 100억 원 이상의 주가 조작 시세 조정이 나왔잖아요. 자, 다시 주가 조작 얘기로 넘어갑니다. 예. 나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검찰에서 압수영장을 가지고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예. 안 가져가니까 패스트트랙이라고 급할 때는 보내는데 예. 그 문건을 제가 하나 드렸는데 금감원에서는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긴 했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수원지검은 자기들이 그걸 요청을 해놓고 안 가져갔는데 가져가죠. 예. 안 가져간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김성태에 대해서 주가 조작으로는 기소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김성태가 우리가 놓치고 있군요. 김성태가 지금 검찰의 그 수사 방향에 박상영이 그 많이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 네.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이라고 진술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거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래 조건은 100억 이상의 주가 조작을 자본시장 위반법, 자본시장법으로 기소하잖아요. 예. 징역 10년 이상 나옵니다. 그럼 이 금감원도 네. 다 연결. 징역 10년 이상 나와요. 다 그림이 나오네. 김성태가 근데 지금 나머지 혐의로 뭐 뇌물공여나 대북송금으로 징역 2년 6월 지금 재판 하나 더 있습니다만 예. 징역 2년 6월 나왔어요. 이건 2심에서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2년 6월이니까요. 김성태는 지금 확실하게 형량 거래가 된 거죠. 왜냐하면 주가 조작 100억을 기소를 안 했잖아요. 그렇네요. 예. 끝난 거예요. 이거는 뭐 박상영의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지금 나머지 국정원도 있지만 금감원 주가 조작 100억 봐준 거는 예. 대통령이 패가망신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김성태 본인뿐만 아니라 그걸 봐준 사람이 검찰에 있을 것 같지 않고 금융감독원 당시 이복현 원장. 그때 금융감독원 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때 금융감독원장이 이복현 원장이었네요. 그리고 사실 이복현이 누군지도 좀 금융감독원은 그거를 예. 수원지검에서 그걸 압수 안 해서 가져간다고 해서 끝낼 게 아니고 예. 남부지검에 그러니까 주가 조작 전문 수사는 남부지검이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근데 하고 있죠. 남부지검에서 남부지검장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나와가지고 그렇네요. 그거 무혐의로 끝냈다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등장한 이름들 이시원, 네. 이복현 이 이름들이 누군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가 됐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시원 비서관도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국정원과 뭐 기재부를 넘나들면서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복현 원장이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하네요. 그렇죠. 예. 이거 아마 당연히 이제 수사 대상이고요. 예. 뭐 입건돼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보면 초대형 사건이 많네요. 저는 그런 개별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지금 현재 또한 이 특검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커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내부 감찰한 거, 네. 그 사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문건 선별적으로 제출하고 뭐 이렇게 장난쳤던 거, 네. 그게 이제 지난달에 몰랐는데 저희도 이번에 국정원 문건 보니까 보고 문건 보니까 지난달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위증 재판 있잖아요. 네.
저 제3자 뇌물 재판.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재판부에 제출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재판부에서 그걸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서의 이화영과 김성태를 그 대북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잖아요. 지금 박상영의 주장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이거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고 본인의 알리바이를 법원의 판결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고 어제도 그렇게 근데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 판결을 내린 근거들이 오염이 돼 있고 조작이 돼 있으면 당연히 그 판결은 다시 하거나 이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박상영의 알리바이는 그건데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그 대북송금 사건, 네. 제3자 뇌물 이 사건에 국정원에서 지금 보냈잖아요. 네. 그럼 이 재판부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생각이 가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 국가정보원에서 스스로 감찰을 해가지고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다 밝혔는데 이 재판부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내린다, 예. 아니면 뭐 그렇게 판결을 한다고 하면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유죄받은 것도 영향을 미치고 모든 게 영향을 미치는데 박상용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박상용을 비롯한 그 뭐 검사장이나 뭐 대검찰청의 누구나 뭐,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뭐 한동훈, 그렇죠. 뭐 이시원, 뭐 다 있겠죠. 거기에 뭐 이제 이복격까지 윤석열까지 뭐 있을 텐데 예.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새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늦어요. 그러면 왜냐면 이거 수사의 신속성이고 지금 많은 것들이 공개돼서 검사들이 단톡방 만들어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늦습니다. 상황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나요? 지금 검사들이 단톡방 만든 사실을 국정조사에서 자기들이 인정을 했잖아요. 네. 없던 단톡방을 국정조사 앞두고 만든 거는 뭐 침묵을 다지려고 만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권창형 종합특검이 네. 신속하게 강제 수사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 증거인멸까지도. 예.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행자가 조금 더 능숙했다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더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봉지욱 기자가 사실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어제까지 일본 다녀오셨음에도 아니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를 다 보여드리지 아니야, 못해서 우리 하영 기자가 처음 이제 진행하는 방송이라서 예. 빈손으로 오긴 뭐해서 가져온 거죠. 감사합니다. 저희 봉 기자와 저와의 인연이 좀 깊기도 하고 네. 제가 신세를 많이 지기도 하고 그런 기억도 좀 나네요. 다음에는 그런 이야기까지 좀 보태서 좀 더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14일 날 증인 출석하시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근데 뭐 나누는 다행인 게 그날 사실은 윤석열 명예훼손 재사건 예. 재판 날이거든요. 예. 백대현 부장판사 재판 날인데 14일에 이제 국정조사 청문회 참고인 채택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예, 있는 그렇게 날. 참고인 채택돼서 이제 그 14일은 대북송금, 예, 예. 21일에는 윤석열 명예훼손 그렇죠. 재사건. 예. 그러니까 대북송금과 재사건에 모두 참고인으로 나가게 됐는데 네.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재판을 한 달 연기해줬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나갈 수 있게 돼서 네. 예, 가서 뭐 제 생각보다 이번 국정조사 성과가 정말 크구나. 벌써 이미 나온 것만 해도 상당히 나온 것만 크거든요. 해도. 예. 근데 앞으로 거의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지켜보시면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네. 또 다시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실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